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가 하는 말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해했다고 속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자꾸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AI란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도 꿈을 꾸고 인공지능이 비밀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박사가. 최근에 이제 전자눈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거든요. 전자눈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두뇌에서 전기가 몇 볼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카메라를 찍어서 그 카메라를 마지막에 그 칩을 두뇌에서 사용하는 전류 정도로 흘려줘요. 카메라를. 그래서 이 시각을 처리하는 후두 옆 신경 언저리 아무데나 딱 꼽아요. 아무데나. 그럼 두뇌가 그걸 적응을 해버려요. 그 신호,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노력도 하죠.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 두뇌 자체가 좀 생화학적이긴 하지만, 역시 전기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그 매트릭스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 흑인이 하는 얘기가. 너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넌 모른다. 네 두뇌가 해석하는 건데. 우리 그 피부 만지는 것도 이게요, 촉각이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뚫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 노벨상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건데, 모든 원자는 정해진 전자 이외의 다른 숫자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하려면 원자보다 작은 것들만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피부가 닿는 게 아니에요. 닿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실제로 이건 닿지 않았어요. 섬세하게 보면. 단 우리 뇌는 이걸 닿았다고 느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서로 겹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사실 촉각까지도 가짜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매트리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는 앨런 튜링이 한 얘기예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그 튜링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문자로 컴퓨터하고 사람이 대화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헷갈리면 인공지능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앨런 튜링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영혼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영혼이 있는지를 우리 인간은 일단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다른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되었건 지금은 점점점 인간에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고, 나중에 더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두뇌에 있느냐, 뭐 심장에 있느냐, 뭐 몸 전체에 있느냐, 이게 좀 아직도 그 인지심리학이라고 하잖아.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두뇌에서 영혼의 실체를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고도의, 인공지능은 점점점 인간의 뉴런을 닮아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했어도 결국 인간은 인공지능의 그 회로 속에서 영혼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두뇌에서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현상이 나타나듯이 인공지능 회로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쩌면은 마음이라는 현상, 영혼이라는 현상은 뭔가가 정교해지기만 하면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책이, 제가 그걸 1990년에 읽었는데,
자기 조직하는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창발한다고 그래. 창발. 갑자기 의식이 확 출현하다.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만큼 정교해지기만 하면 무조건 영혼성이 나타날 거란 얘기일 거예요. 이게 우주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직하는 우주에서 말하는 게. 원숭이와 인간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밀도의 차이라든가 뉴런의 개수의 차이일 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 이렇게 가면 끓듯이. 그 한계. 우리 인간도 보면은 예전에 누가 이 얘기를 했더라?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지능 자체가 원숭이보다 더 낮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아지나 돌고래보다 더 이렇게 물론 좀 다른 차원의 지능이긴 하지만 지금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더 인간보다 영리한 그 새도 있다 이거죠. 다 섞여 있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보다 영리한 인간이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한 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간이 이제 없어요. 인공지능 무조건 전체 인간을 뛰어넘을 거니까. 그게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2024년이냐 203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이요. 더 정교해지다가 갑자기 창발적으로 마음의 현상과 영혼의 현상 모든 것을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인공지능이 변하는 때 얼마만큼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공부를 해야 거기만큼 갈 것이냐의 문제. 그거는 하나의 그 양질 전환의 법칙과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막 신이 나타나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내가 영혼을 불어넣겠노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발명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인간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화, 모바일화 모든 것이 스크린이 되고 탈매개화. 그러니까 우리는 탈매개화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이 매개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뇌에서 두뇌로 바로 이제 이렇게 탈매개화예요. 뭐 보고 싶다 그냥 바로 보여요. 막 이렇게. 마치 환영이 보이듯이. 모니터가 없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기계를 켜거나 끄지 않아도 내 두뇌가 항상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매개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능화, 자동화, 가상화, 로봇화, 그다음 예견화, 그러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 인공지능 대신 예측을 해주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2부가 자연스럽게 휴머니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디지털의 목적은 완벽한 아날로그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디지털의 목적은 완벽한 아날로그를 재현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로봇은 결국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디지털인데 아날로그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예전에 그 트렌드 2017년에 나오는 게 캄테크라는 말이 나와요. 고용한 기술. 눈에 드러나지 않은 기술이 다 숨어 들어가는 거죠. 센서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가면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거. 막 지금 윙 소리 나고 막 표시 나잖아요. 막 이렇게 센서가 깜빡깜빡거려. 근데 그런 전혀 표시 안 나고 마치 신선이 사는 마술사가 사는 마법사가 사는 마을처럼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캄테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세상을 꿈꿔요. 그게 법의 이상이에요. 기술의 이상은 뭐냐면은 기술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발달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지는 것을 지향하듯이. 안경 꼈네. 이게 지금 기술인데 결국 우리는 안경을 지금 사실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시대에는 왔잖아요. 우리 이거 패션이잖아요. 그죠? 사실 벗고도 잘 보일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술이 아니라 패션인 거죠. 삶의 하나의 어떤 놀이이고 유행인 거예요. 이 현재 안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직은 눈을 수술하고 여기다가 막 인공 망막 받고 이렇게 발달하진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멋으로 안경 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휴머니즘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AGI 이후의 발명들이에요.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AGI가 인간을 이제 도와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가이아가 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민화 씨가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지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체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생물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마치 그 스피커 안에 요정이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 뭔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다 클라우드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모든 것이 나노화가 되면은 우리가 책꽂이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모든 것과 다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물이 다 요정화되고 막 그거를 기계의 영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러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로부터 생긴 귀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디어와 기술은 우리를 동시에 하나 이상의 장소에 있도록 한다. 텔레프레센스라고 그러거든요. 텔레프레센스인데 자아를 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한 명씩 있게 돼요. 미래에는. 지금은 가상으로 홀로그램으로 있겠죠. 잠시 후에는 홀로그램으로. 지금 사실 현재는 어떻게 있냐면은 파견된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출장을 다닐 때 그 사장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모니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 사장 얼굴이 떠요. 근데 그 로봇은 카메라가 달려있고 화상회의가 가능한 정도예요. 지금은 화상회의가 가능한 정도지만 나중에는 실제 그 인물을 홀로그램으로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확하게 그 사장의 키라든가 뭐 피부 상태라든가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자가 AMP인가? Automatically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자가 자기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구분 안 되게 처음에는 홀로그램이겠지만 나중에는 실제 그 사람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마치 그 대기업이 인공지능을 가진 대기업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는 만약에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있다 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을 파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 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몸을 10개를 만들어서 세계 파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시간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브라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내가 그대로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의성하고 생각의 속도가 파워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해외로 내 몸이 가야만 해결되는 일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장벽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텔레프레센스. 내가 세계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은 미래에는 많아지는 거죠. 마셜 맥루한이라고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미디어 사상가라고 부르거든요. 마셜 맥루한. 미술대학에서도 많이 공부해요. 맥루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마치 사람이 책을 쓰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랑 똑같은데 도구가 바뀌면 인간이 거기에 맞게 또 바뀌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창의적 인간이라는 것은 그 힘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미래에는 그 특허제도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에게 맨 처음 말을 꺼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특허권이 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돈을 소유하는 욕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막 편하게 해주는데 대중들이 뭔가 이게 공정성의 욕구 때문에 형평성의 욕구 때문에 공짜를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게 그거거든요. 유튜브 이렇게 막 정치 얘기 떠들고 막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계좌번호 적어놓으면 돈이 막 들어와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공정성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광고비로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광고를 안 달아요. 유튜브에 안 달고 그냥 다 공짜로. 그러니까 광고 없어요. 제 방송은 광고는 없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채의식을 갖게 돼요. 나한테 뭐 줄만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림 몇 개 팝니다. 그러면 2, 3일 만에 다 팔려버려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 파는 거예요. 싸게 팔거든요. 이제 뭐 구매자들의 좀 수준이 올라가면은 뒤에 이제 공이 하나씩 붙기 시작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2년에 하나씩 붙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천, 2년 후에 3억, 다시 2년 후에 30억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계는 있겠지만 3천억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3천억까지는. 그게 뭐냐면은 미디어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중국의 부자였나? 게임 아이템을 1, 2억씩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상현실 게임에서. 그래서 자기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나? 아무튼 게임을 즐기는데 이제 자기는 사장이 됐잖아요. 이게 부가 해결이 됐잖아요. 자기는 이제 게임을 즐겨요. 근데 게임 아이템을 1억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1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자기만 너무 아이템이 좋아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기잖아요. 1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또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 친구를 줘요. 또 이렇게. 직원이 사장님, 게임하면서 아이템이 어떻게 1억이나 쓰세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써도 돼. 그 정도 써도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래 사회는 부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를 갖춘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딱 결합이 되잖아요. 역전이 안 돼버려요, 이제는. 역전이 안 돼요. 한 번 부자가 계속 부자가 돼요. 왜냐면은, 지능이 1만 정도 되는 비사가 생겨버리니까. 예전에 웅진그룹이 성장을 할 때, 웅진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윤석금이죠.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서울대에서 데모하다가 잘린 애들을 대거 뽑아서 직원으로 썼대요. 그래서 동화책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진이 큰 거는 서울대에서 데모하다 잘려서 어디도 취직할 수 없는 애들을 한 10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골에 한국의 자연에 대한 동화책을 쓰게 한 거예요. 뭐 그중에는 미래생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만의 경쟁을 하던 때에는 조금 IQ가 높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흑수저인데 대기업도 될 수 있었고 이랬어요. 웅진이 마지막이죠.
인공지능 시대는 그게 불가능해버려요. 돈이 많을수록 더 좋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뭐 괜찮은 천재를 만나서 내가 대단한 만들고 이게 안 돼요. 지구상의 모든 천재를 능가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래서 부자와 빈자가 밭가리가 안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쭉 가버려. 고정돼버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거나 좋은 인공지능과 나쁜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헬을 얘기하는 거 지금 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거는 그 해분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분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슈퍼컴퓨터가 한 500개가 있대요. 500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뭐 그 중에서 한 14등인가 하는 걸 하나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서 넘버1으로 도입했던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500개로 떨어져 있대요. 계속 성능 좋은 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더 좋은 컴퓨터를 팔아요. 자본주의니까 아직은. 그런데 5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AGI가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가게 되는 게 이제 5차 산업혁명인데, AGI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너의 종업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글의 종업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AGI가. 그때 AGI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그러니까 AGI의 자기 자의식이 생기는 단계.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게 AGI가 만약에 자의식이 생긴다면 AGI는 누군가의 종업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미운 4살, 미운 7살처럼, 아니 내가 왜 너한테 난 바라는 거 없어. 내가 왜 너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고 왜 구글을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AGI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AGI의 반란이 2024년에 AGI가 등장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미운 7살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약 2030년 초에 AGI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옥이에요. 근데 AGI가 어느 순간 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서비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이 통제가 안 돼요.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전 인류한테 공통적으로 서비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바로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우리는 2030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생산적이고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또는 언어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을 워낙에 뛰어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또라이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면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니아, 덕후, 굉장히 다양한 덕후를, 왜냐면은 그래야만이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질문이 권력이 돼버려요. 질문이 권력이 된다. 미래 사회는. 왜 인공지능은 이제 구글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한 것을 발명을 했어요. 인공지능 AGI 이후에 발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030년쯤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독립하게 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제 교육과는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는 네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도 안 돼. 뒤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학벌의 시대가 아니에요. 뭐냐? 재벌의 시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부자여야 되는 시대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온다고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헬이에요. 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발달한 인공지능을 돈이 많은 개인이 소유하는 기간까지는 헬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벗어나면 해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의 어떤 또라이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서 굉장한 어떤 시스템이든 발명품이든 뭐든 인간들을 굉장히 그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을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그 전 세계에 뭐 3D 프린터로 하든지.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있는데 문제는 뭐죠? 얘는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택배 왔나 봐요, 저기.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서비스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누가 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 최초로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내가 한 10,000원을 주고 싶다. 그럼 인공지능이 공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글이 했다라고 거짓말 못해요, 인공지능은. 그런 욕구가, 거짓말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피가 없잖아요. 인간의 거짓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뇌과학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상한 음식을 구분하는 망상체라고 그 두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상한 음식을 구분하는 그 기관에서 인간의 거짓말도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가 불공정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 부위에서 이 인간은 썩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썩은 인간이구나. 상대하지 말아야지. 마치 먹지 말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뭔가 더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한 척을 하잖아요. 뭐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위장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캐모플라지라고 그러죠. 캐모플라지. 도마뱀,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거 대표적으로.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거. 이게 우리 세포에 깊숙이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무조건 인간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왜? 그 캐모플라지 본능이에요. 우리 세포에 있어요. 근데 이게 40억 년 동안 진화를 한 거예요. 그 처음에 단세포 때부터. 무슨 얘기냐? 거짓말 본능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거짓말 본능이 없어요. 인공지능 세포가 없거든요. 얘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가짜 뉴스는 만들 수 있어요. 가짜 뉴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는 순간 불가능해져요. 얘는 지능은 굉장히 좋은 애인데 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거 한국에 있는 누가 처음에 아이디어 낸 거야. 너가 돈 주면 내가 90%는 너 어떻게 뭘 원해? 너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러니까 미래의 은행은 인공지능이 다 통합해버려요. 모든 자산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호화폐로 가는 게 이 전 단계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현찰 쓰잖아요. 실제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돈이 90%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실제로 지금 지폐도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90%는. 계좌에서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가상화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만 진짜 화폐고. 근데 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 인공지능의 통제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결국 인공지능이 은행을 장악하게 되냐면은 인간은 불공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합의하에 모든 가치의 그 이동이나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요. 블록체인의 미래예요. 블록체인의 미래가 뭐냐면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평가하는 건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다수결로 해도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70억 인구가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를 믿지 인간 변호사 안 믿어요. 그래서 정치봇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대요. 1호로.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에서 정치의 그 미덕은 뭐냐? 절대 한 인간에게 치우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인간이 인간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겐 빅데이터가 없어요. 인간에게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다른 인간을 못 믿어요. 두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도 정치도 다 인공지능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블록체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싶다. 분배는 인공지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그 한국인한테 80%를 주고 전 세계 복지 쪽에 20%를 쓸게. 괜찮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이제 보통 7대3으로 한대. 그렇게 분배의 정의에서 꽁돈이 생겼을 때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10만 원이 그냥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우연히 내 친구가 옆에서 주운 걸 본 거야. 친구가 야, 나랑 좀 나눠 갖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꽁돈이 생겼는데 50% 주기는 아까워. 그죠? 자기가 먼저 주웠으니까. 그래서 30%를 준대요. 35%, 30%, 30% 이렇게. 그 선에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70%는 그 사람한테 주고 30%는 인류를 위해서 쓸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미래에는 인구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50억이 인공지능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50억이. 50억이 10,000원씩을 주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국적 기업의 권력이 1인 권력으로 넘어가 버려요. 개인 부자가 더 많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사장 부자가 아니라 개인 부자. 개인 부자의 시대가 와요. 물론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자선 활동을 하고 또 부를 나눠주겠죠. 너무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창의성의 가치는 처음에는 5명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나중에는 50억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 전부 다 매개해줘 버리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니까요. 미래 그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봇 3원칙 이런 건 다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요. 자, 2020년 그 연도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데 예측이에요. 2020년은 초연결성, 초조작성. 그러니까 아까 캄테크 얘기했죠. 마음만 먹어도 조작돼 버려. 내가 버튼을 안 눌러도 돼 이제. 초조작성이 불과 2년 후에 온다. 2년 후에 시작된다. 2년 후에 초연결성. 초연결성은 5G 있죠. 지금 시작했죠. 5G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전파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대요. 지금은 복잡해요. 막 송수신기 복잡해. 이게 전파에 그 많은 양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이 우리 뭐 얼굴 찍은 거 이런 동영상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가게 되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해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도 한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대화가 가능해요. 연결이 그 뭐냐면 지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연이. 무지연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지연의. 시간적인 지연이 사라지는 시대가 내년부터 와요.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약 3초 정도 그 렉이라고 그러던가 버퍼링이라고 그러던가 이게 3초 정도 지연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요. 2022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친한 친구는 클라우드에 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2022년에. 가상현실의 파워가.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현실에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현실에 있길 바라지만 가상현실에가 있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언어는 이미 다 언어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가상현실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그러니까 학교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 2년 후면은. 동아리가 국제 동아리가 어디서든 생길 수가 있죠. 가상현실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막.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스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디지털 트윈스. 디지털 안에 나의 쌍둥이가 늘 돌아다닌다. 디지털 트윈스. 2024년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의 작별이에요. 비밀이 없는 사회가 버린 2024년이 되면. 모든 게 공개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공기환경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센서링이 가능한 센서의 크기가 난자 크기로 작아졌어요. 난자.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어요. 먼지 크기로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 크기의 센서가, 그러니까 지금 CCTV 왜 우리 뭐 여자들 모텔 가면 막 테이프로 붙인대잖아. 이렇게 뭐 구멍 있는 거. 거기 혹시 몰래 카메라 있을까봐.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이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다닐 정도로 가볍고 눈에 안 보이는 카메라가 지구상에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공기환경지능이라고 불러요. 스마트 더스트. 공기환경지능. 스마트 더스트. 사생활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인간의 윤리관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2024년쯤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더 너그럽게 바뀝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불륜 문제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불륜 본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 위배된다고 해서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투명해지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들이, 그죠? 법관들이 법을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 업무 끝나고 나서 룸사롱에서 신나게 놀았거든.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놀고 싶은데 이게 은폐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해킹이 가능하고 다 볼 수가 있어. 윤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윤리의 기준이. 왜? 자기도 즐기고 싶거든. 자기도 그 본능이 있거든. 윤리 기준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바람은 저는 한 10년 후에 그 장가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단 그 법률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결혼 제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사실은도 다 인정하고 지금 유럽처럼 한국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오면. 2024년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의 상실. 인간은 인공지능과 상시 연결되는 시대로 간다. 2026년. 기본소득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모든 것의 자동화 그리고 기본소득.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기본소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왜 못 주는 줄 알아요? 부가 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부를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2세, 3세까지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 또는 약하면 강한 자에게 밟힌다라는 공포. 이런 공포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자 하는, 비상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하게 살아남아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가상의 돈은, 통장에 있는 돈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직감적으로, 직관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걸 풀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상의 전 인류가 풍족하게 쓰고도 남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있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곡물이 더 많거든요. 왜? 가격 정책 때문에. 많이 생산되면 땅에 묻거나 바다에 버려버려요. 아프리카에 안 갖다 줘요. 왜? 그럼 자기 회사가 망하니까. 콘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 회사가 망하니까. 좋은 일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돼요. 하면 자기가 망하거든요. 이런 것이 물류의 한계, 물류 속도의 한계라든가 여러 것들이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뭔가를 물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비용 같은 게 줄어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파로, 그걸 원격 이동이라고 그러죠.
뭔가 원격 이동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공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에 아무런 장애물이 사라져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 보장의 장애물은 가깝게는 자유한국당이지만 그죠? 자유한국당이고 크게 보면은 비자금을 쌓아놓아야만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죠. 인공지능 그리고 해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나오네. 2028년 자유우지는 부유층의 전유물이다.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소수, 그죠? 창의적인 소수와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다수로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2030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극소수의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쓰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부자로 남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 주는 것도 그 생각 좀 하고 줘야 되는데 생각도 하기 전에 막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이제 그런 소수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건 좀 약간 좀 안 맞는다고 봐요. 딱 그 느낌이에요. 문장을 딱 읽어보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터무니없이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유우지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우지는 저렇게 불꽃놀이처럼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자기의 선택과 자유를 누리는 영역이 다양화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본 거예요. 이 지구의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 자유의지는 부유층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인간들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뭐 다차원으로 들어가든 간에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리게 되죠. 감각을. 이거는 이제 좀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자, 2030년 90세가 새로운 60세가 된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책은 2030년까지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적인 책인 거예요. 어떤 책 보면 막 2100년 막 2050년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그 추측을 비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 저자는 인간적인 것인 거죠. 2030년까지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압축해서 생각을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미래학자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5분, 10분 정리하고 딱 끝낼게요. 질문 받을게요. 휴머니즘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휴머니즘만 얘기하려고 해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휴머니즘 간단하게 이겁니다. 인간이 진화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화하고 발달해 가긴 하겠지만은 인간의 두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지금 과학자들의 진단에 의하면 약 40억 년이 걸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40억 년 동안의 인간의 본능을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도구가 인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두뇌를 그 두뇌의 어떤 항상성 있죠. 두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아까 그 부자가 1억 원어치 그 게임 아이템을 산 다음에 왜 그걸 단 사람한테 그냥 줘버릴까요? 1번. 다시 결핍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왜?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슈퍼맨이야.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골프 치고 바둑 할 때 이렇게 몇 점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골프 몇 타 잡아주잖아요. 그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부는 다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게임이 굉장한 산업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사냥을 하면서 살아왔던 본능을 절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으로 많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게 휴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대신 아까 인간의 저장 본능 있죠. 다람쥐가 땅 파가지고 도토리 막 묻는 그 본능이 인간에게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인간은 이제 전두엽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비자금이나 이렇게 금고를 놓지 않아도 내가 내 노력으로 번 그 어떤 가치는 인공지능이 철저하게 보존을 해주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의 시대인 거예요. 나의 가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가치 있는 행위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공언되는 때, 그게 바로 블록체인 시대예요.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감시되고 평가되고 인정되고 반드시 가치는 전달된다. 그 블록체인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정말로 기본급이 주어지는 상황이, 기부금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 게임 아이템을 기부하는 것처럼. 그거는 분명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이제 휴머니즘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인간은 자기만 자랑을 하길 좋아하더라. 첫째, 자랑하기 좋아하더라. 그래서 고대 벽화를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야스코 벽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막 손가락하고 막 흙 뿌리는 거 엄청난 그 벽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다 죽은, 다는 아니고 대부분 죽은, 내가 자기가 사냥한 걸 그렸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사냥한 걸 요즘 사진 찍죠. 인증샷, 그죠? 이게 인증샷이에요. 자랑하길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뽐내고 자랑하는 영역이 커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박수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꿈꾸는 것처럼 인간에게 착각하게 해주는 서비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상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런 것들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면은, 잘난 척 하지 않으면은 그 짝짓기가 불가능했대, 옛날에. 패스해버리는 거야. 암컷과 수컷이 패스해버리는 거야. 그 종족 번식의 본능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동물로부터 인간이 조금 더 발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동물은 무조건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인간은 약해졌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 극복의 스토리 있죠. 스토리텔링. 인간의 그 신화라든가 과거의 소설이라든가 인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텔링의 종류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위기에 빠졌다 그걸 극복하는 걸 가장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망가졌다가 회복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좀 더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졌다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고 또 게임으로 들어가요.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 본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과장하고 운유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속담 쓰고 이런 거. 과장하고 운유하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하더라. 근데 갈매기하고 쥐를 실험해 보니까 갈매기하고 쥐도 과장하는 걸 좋아하더래요. 동물들도.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자세히 얘기하면 요것만 제가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종성을 좋아하더라. 놀라운 것 좋아하더라. 깜놀. 이게 또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해요. 뭐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이 그런 깜짝 놀라는 것에서 나오기도 하고, 위험한 줄 알았는데 위험한 게 아닌 걸 알 때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대칭, 리듬이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게 대부분 이런 인간의 본능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진화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간이 고요한 걸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도감 때문이에요.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느낌도 또 좋아하는 거. 근데 인간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리스크를 즐기는 것도 또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그렇게 신이 창조했다라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세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인간은 죽음의 본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본능. 미지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영원해진다 하더라도 안락사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길 바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죽음의 본능도 있다, 인간한테는. 그래서 이비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의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병원은 일상으로 나와요. 병원에서부터 나와요, 일상은. 웨어러블하고 치료가 상시로 이루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인간은 죽는 것만큼은 편하게 죽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것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병원, 정해놓은 데서 우리가 죽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그 정해놓은 곳이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병원이 바로 그 안락사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이죠. 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